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비서실장으로 캠페인 참모였던 수지 와일즈를 지명했습니다. 최초의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로 대화할 것이라는 시도를 보내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부동산, 가상화폐,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트럼프 제국 가치도 날개를 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 6곳에서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또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아리조나주에서도 앞서고 있어서 7개 경합주를 싹쓸이하며 31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킴 하원 의원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미셸 박스틸 하원 의원도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상대 후보의 3.8%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47지구 하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데이브민 후보는 1위인 스캇보 후보를 0.22%포인트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이 확정된 가운데 연방법원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의 시민권 취득을 쉽게 해주자는 바이든 정책 무효화했습니다. 11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렸던 주민 발의안에 보수적인 판결이 잇따르면서 이곳 캘리포니아에 보수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제37대 LA 한인회장으로 당선된 로버트 안 한인회 이사는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이 최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재단 이사회 구성원 지위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 집행정지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에서 발생한 마운틴 산불이 2만여 에이크를 전소시키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택 등 건물 130여 채가 전소됐습니다. 클레버케어가 한인타운에서 시니어 멤버들을 초대해 회원 감사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최근 지표들은 경제활동이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우주선 스타쉽의 6번째 지구궤도 시험 비행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계약 선수가 된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우 선수와 함께 뛰게 될지 관심입니다. LA 레이커스는 오늘 필라델피아와 홈에서 그리고 LA 클리퍼스는 세크라멘토와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6.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1월 8일 금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네, 상승으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지금은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위협받을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진보 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향후 연방정부에 맞서 주 정책과 관련한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장관실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주의회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서면 기후변화와 낙태권, 이민 관련 주 정책들이 공화당의 새로운 연방정부에 의해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소중히 여기는 자유가 공격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캘리포니아는 이미 이와 같은 도전에 직면한 경험이 있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법정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법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나 조치로부터 보호하고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지사와 주의원들이 준비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후 당선인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면서 헌법을 지키고 법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주들과 연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낙태권 보호를 위해 다른 주 여성들이 캘리포니아에 와서 낙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불법 이민자 보호 도시를 자청하면서 타주의 불법 이민자들이 계속 캘리포니아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세금을 들여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2035년까지 주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모든 차량의 친환경차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민자 신분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에게 주 예산으로 건강보험도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화당 영킴 연방하원의원이 3선에 성공했습니다. 어젯밤 영킴 의원이 출마한 캘리포니아 40선거구 개표가 74% 진행된 가운데 영킴 의원이 56.4%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시된 것입니다. 김 의원은 43.6%의 득표를 기록한 민주당 조코 후보를 눌렀습니다. 해당 선거구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동부 지역과 내륙에 있는 샌버나디노 카운티 일부, 리버사이드 카운티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대체로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지만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착실하게 다진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 기반을 토대로 해서 이번 선거를 무난한 승리로 이끌며 3선고지를 밟게 된 것입니다. 해당 선거구인 캘리포니아 남부 내륙 지역은 이곳 LA보다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점도 이 공화당 소속 영킴 의원이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데 보다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캘리포니아 45지구 연방하원 3선에 도전한 미셸 박스틸 의원 71.8% 개표가 이뤄진 상황에서 득표율 51.9%를 기록하며 득표율 48.1%를 기록한 민주당의 데릭 트렌 후보와 약 10,000표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 3.8%포인트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47지구 연방하원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은 지금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득표율 49.9%, 1위인 공화당 스카포 후보 득표율 50.1%, 퍼센트 차이는 0.22%포인트 차이입니다.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역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렇게 연방하원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 후보가 연방하원에서 역전할 수 있을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연방하원 34지구는 현역 지미 고메즈 의원이 득표율 56.5% 획보하면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세 번째로 고메즈 의원에게 도전장을 냈던 한인 데이비 킴 후보는 득표율 43.5%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 10주구에 도전하고 있는 그레이스 후보는 득표율 38.1%로 현역 헤더헛 LAC 의원의 득표율 61.9%로 크게 뒤져서 이번에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렸던 캘리포니아 주민 바리안들의 보수적인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도 보수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 치루어진 대선에서 가주민들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선택했지만 이날 치루어진 주민 발의안 등 로컬 이슈에서는 의외로 보수적인 결과가 나온 경우가 많아 가주민들의 표심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LA 카운티 검사장 선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현직인 민주당의 조지 게스콘 검사장이 참패하고 공화당 출신인 네이선 호크만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이선 호크만 변호사는 과거 조지 W 부시 정권에서 연방 법무부 차관을 지냈던 인물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무너진 치안을 세우겠다며 무소속으로 출마해 성공적인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주민 발의안 개표 결과에서도 가주의 유권자들의 표심에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절도범죄와 마약범죄자들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 36이 70%의 찬성표를 얻어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가주의 유권자들은 또 렌트 컨트롤을 확대하는 내용의 발의안 33도 부결시켰습니다. 주민 발의안 33은 찬성 38.5%, 반대 61.5%로 압도적으로 부결됐습니다. 주민 발의안 33은 로컬 정부로 하여금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는 렌트 컨트롤을 199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건물뿐만 아니라 1995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 건물까지로 확대해서 세입자들의 렌트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 발의안 33을 둘러싸고 세입자 권익옹호단체와 아파트 건물주 연합회 양측이 수백만 달러의 기금을 사용해 열띤 캠페인을 벌였는데 렌트 컨트롤 확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렌트 컨트롤을 확대할 경우 오히려 주택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렌트 컨트롤을 확대하면 개발업자들이 아파트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꺼리게 돼 주택난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반대 측이 주장해 왔고 결국 치솟은 생활비에 지친 렌트 컨트롤 지지자들조차 주민 발의안 33이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줄까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렌트 컨트롤 확대안은 부결됐습니다. 또 현재까지 개표 결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주민 발의안 32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내년 1월부터 가주의 최저시급을 18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재 찬성 48%, 반대 52%로 부결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이 주지사직과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가주에서 진보진영은 이번 결과에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공화당원들은 이번 로컬 선거 결과를 가주민들도 보수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주의 유권자들도 이제 경제나 범죄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방향 전환을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조차 민주당을 외면한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가주의 정치인들도 이제 가주민의 민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연방이민당국 요원으로 근무하던 한인이 공항에서 만난 한국인 여행객에게 입국 심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체포됐습니다. 이 대원은 한국인 여행객이 많은 현금을 소지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를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괌입니다. 괌 얘기입니다. 괌 경찰청 보도자료와 법원 문서에 따르면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 소속의 34살 김모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한국인 여행객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2차 심사대로 넘어가게 되자 이 여행객에게 심사를 잘 통과하게 해주겠다라며 금품을 갈취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다 체포된 것입니다. 김 씨는 2급 중범죄인 3급 성범죄 혐의 3건, 직무상 위법 행위 및 협박을 통한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현재 수감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한국에서 진출한 SK에너지 아메리카 등 에너지 업체들에 대한 가스값 담합 소송의 합의금을 소비자들에게 환급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운전자들이 최대 1,161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연예 매체 US 선이 지난 5일자로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주정부가 가스값 담합 혐의로 소송을 당했던 SK에너지 아메리카와 네덜란드 석유거래 업체인 비틀의 합의금 5천만 달러 가운데 일부를 피해 소비자들에게 환급할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환급은 2015년 2월 18일부터 2017년 5월 31일 사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재판매용이 아닌 본인 사용을 위해 이 가스 스테이션에서 주유를 한 운전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1월 8일까지 웹사이트를 접속해 간단한 온라인 양식을 기입해 제출하면 됩니다. 웹사이트는 www.calgas litigation litigation.com에 접속하면 됩니다. LA 한인회장의 단독 출마한 로버트 한 변호사가 당선증을 어제 교부받아서 차기 한인회장 됐습니다. 한인사회 정치적 신장을 위해서 앞장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은 기자가 다녔습니다. 제37대 한인회장으로 단독 출마한 로버트 한 한인회 이사가 7일 한인회를 찾아 후보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당선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로버트 한 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이끌 한인회의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한인 2세와 LA 한인회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한인회장으로 출마하는데 갈등과 고민도 있었지만 한인사회를 위해서 이제는 자신이 나서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 한인회장직에 출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큰 책임을 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 회장님들, 특히 1세분들이 그동안 많이 수고를 하셔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 2세들이 책임지고 힘든 일을 해야 된다고. 자신의 부모님을 비롯해 한인 1세들이 그동안 LA 한인사회 발전을 힘써온 만큼 이제는 한인 2세들이 타운을 위해 나서야 될 때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그 브리즈축 영화입니다. 1세분들하고 2세들 합쳐서 사실은 우리가 모든 리소스를 합치면은 굉장한 힘이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야지만 주류 사회에서도 더 인정되는 단체가 될 수가 있고. 자신이 추구하는 한인회는 일명 한인회 2.0이 될 것이라며 한인 사회의 정치적 신장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활동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차세대 한인 정치 지도자들의 양성 등 정치적 신장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컨셉은 한인회 2.0 그런 컨셉을 가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옛날 한인회가 아니고요. 앞으로 특히 우리 후세를 위해서 우리 이제는 2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다음 스텝을 가려면 이제는 정치적 신장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하면서 이외에도 한인회가 가진 한인들을 도우는 고유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이러한 것들을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한 당선자는 32대 LA 한인회장을 지낸 제임스 한 전 회장의 아들로 LA 한인회 역사상 처음으로 부자 한인회장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한 차기 회장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에모리 대학과 USC 법대를 졸업한 뒤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타운을 관할하는 34지구 연방 하원으로도 출마한 적이 있으며 LA시 선거구 제조정 커미셔너 등도 역임했습니다. 또한 전 36대 제임스 한 회장에 이어 2세인 로버트 한 변호사가 한인회장이 되면서 2세가 이끄는 LA 한인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한 차기 LA 회장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이 벤츄라 카운티에서 발생한 마운틴 산불, 마운틴 파이어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마운틴 산불로 어제 오후 9시 현재 2만 에이커 임야가 불에 탔고 주택 132채가 전소됐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소방국은 주택과 농업용지, 말 목장 등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2만여 에이커 이상으로 산불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지난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산불은 당초 50에이커 규모의 불로 시작됐지만 마침 산타아나 강풍으로 불길이 고속도로를 넘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번 산불로 이 지역 주민 만여 명이 현재 집을 떠나 강제 대피 중입니다. 이번 산불은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현재 조사 중입니다. 현재 진화율 5%입니다. 화재로 인해 벤츄라 카운티 대기관리국은 주민들에게 실내에 머물거나 야외 활동을 피하도록 권장하는 등 대기질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산불은 벤츄라 카운티 까마리옥 주변의 교외 지역과 농지, 목장 등 3,500여 채의 구조물도 현재 위협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방대원들은 가파른 지형에서 헬기를 동원해 북동쪽 산타폴라 인근 언덕의 주택 보호에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지역까지 산불이 확산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산타폴라 지역 3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곳으로 불길이 더 주택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소방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가주 양명 높은 산타아나 강풍은 어제 저녁이 되면서 저지대에서는 잦아들었지만 산간 지역에는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불 경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산타 수사나 산맥 지역에는 오늘까지 산불 경보 유지될 상태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어제 현장을 둘러본 뒤에 벤츄라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2018년과 2017년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는 지역에서 또 산불이 발생한 것입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이 최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재단 이사회 구성원 지위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서 집행정지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외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은 최근 LA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의 재단 이사회 구성원 지위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집행정지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심리 일정을 앞당겨달라는 청원서도 함께 접수했습니다. 앞서 LA 한인축제재단 이사회에서 제면된 전직 이사들이 축제재단과 이사들을 상대로 자격정지와 이사회 결정 무효를 주장하며 LA 카운티 수퍼리어 코트에 제기한 소송이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바 있습니다. 1심 판사가 축제재단의 기존 이사들의 제명과 신임 이사들의 선임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집행정지 청원은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근 법원의 판결 집행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항소가 제기되면 특정 경우에 판결이 집행이
자동으로 중지되긴 하지만 일부 판결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번 경우에도 1심 판결의 즉각적인 집행을 피하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릴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측의 요청을 수용해 내년 4월로 예정된 심의를 1월로 앞당겨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은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리 클레버케어가 LA 한인타운 아로마홀에서 수백 명의 시니어 멤버들을 초대해 회원 감사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이벤트는 회원이 클레버케어 직원들과 소통해 더 나은 건강을 향한 여정을 기념하고 다문화 커뮤니티의 건강과 웰너스를 증진하는 동시에 클레버케어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5 헬스플랜 관련 내용과 혜택 활용 등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래플 추첨 경품 행사도 열려 이날 이벤트에 방문한 시니어 회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리처드 그린 클레버케어 회장은 이번 감사 이벤트에 참석한 한인 시니어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want to articulate that what we do for our members is incredibly personal to us, and it's something that we're very passionate about. Our interim CEO has led health plans, spent about 7 years leading health plans with similar demographics to the demographics we have.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11월 8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남가주 지역 역시 맑고 건조한 날씨 이어지고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거세게 불던 바람은 잔잔해졌지만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건조한 날씨 때문에 일부 지역은 여전히 산불경보인 레드플랙 발효돼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에도 남가주 맑고 온화한 날씨 이어집니다. 최근 남가주의 낮 최고 기온은 평년 기온을 살짝 밑도는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야외 활동에는 쾌적한 가을 날씨 즐길 수 있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이렇게 맑고 온화한 가을 날씨 다음 주 중까지도 당분간 이어집니다. 특히 다음 주 수요일쯤에는 낮 기온이 좀 더 올라서 평년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6도, 47도, 밸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 80도, 45도, 해안 지역은 71도, 4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4도, 낮 최고 기온은 66도로 예상됩니다.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2기 첫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등 정권을 인수하고 국정을 대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부처별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재집권 이후 시행할 우선적 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이를 집행할 약 4,000명의 정부 주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먼저 자신의 백악관 재입성 킹메이커 역할을 한 수지 와일즈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와일즈는 역사상 첫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이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와일즈 지명 성명에서 수지는 강인하고 똑똑하고 혁신적이며 보편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라면서 수지가 역사상 최초의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이 된 것은 그에게 걸맞는 영광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와일즈 지명은 대선 기간 킹메이커 역할을 한 충성파를 기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주요 인선에서도 이 같은 충성파 기용이 줄을 이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자신의 거주지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외국 정상들의 당선 축하 전화를 받으며 조각 정책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라라고의 베이스 캠프를 차린 인수팀은 트럼프 당선인과 미팅을 갖는 등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돕기 위해 본격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수팀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중도 사퇴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민주당 출신의 털시 게버드 전 하원 의원, 트럼프 전 대통령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 부통령 당선자 제이디 벤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수팀은 이달 중순 100여 개의 연방기관 가운데 최소 수십 곳에 기관 검토팀을 파견하고 각 기관의 인력과 예산 현황, 기관별 업무 목표와 새 정부 우선과제 부합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국무부를 대표해서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과 소통하며 부서 업무 인계 작업을 맡을 인물로 스티븐 멀 대사가 임명됐다고 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른바 정부 효율성 위원회를 만들어 연방정부를 개혁하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정부 효율성 위원회를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연방정부 예산의 3분의 1가량인 2조 달러 이상을 삭감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따라서 대대적인 칼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팀은 이달 말까지 내각, 백악관 주요 보직 등에 대한 후보자 50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약 4,000명가량의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하고 이 가운데 1,200명은 상원의 인준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주니어는 현재 정부 인사와 관련해 문제 인사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달 초중순에는 이른바 데이 1, 취임 당일에 시행할 행정명령 같은 각종 정책 초안을 만들게도 됩니다. 취임 당일은 독재를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유세에서 데이 1 공약으로 먼저 사상 최대의 불법 이민자 추방작전과 석유가스 시초 확대 기후환경 관련 정책을 폐기하는 것, 또 자신의 대선 뒤집기 시도나 국가기밀 불법 유출 같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한 잭 스미스 특검 해임, 16의사당 폭동자 사면 검토 등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휘하에서 각 부처를 이끌 장관에는 아웃사이더가 선호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BC 방송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내각 인선 구상에 나선 트럼프 당선인이 재계 인사 등 정치권 바깥 인사들을 중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정치권 인사보다 외부 인사를 선호하는 것은 1기 집권 당시 인선 경험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정치권 인사보다 외부 인사를 장관으로 앉힌 것이 성과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당선인은 헤지펀드를 창업하기도 한 금융인 출신 스티브 무누신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한 것과 의사 출신인 벤 카슨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에 앉힌 것을 가장 만족스러워했다는 것이 측근들의 전언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트럼프의 맞딸인 이방카와 맞사위 제러드 쿠시너가 모두 열외될 예정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쿠슈너가 내년 1월 22일 들어서 새 정부에서 백악관 직책을 맡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동 정책에 관한 조언을 담당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고 또 백악관에서 중동 정책을 맡을 안보 분야 인사를 인선할 때도 쿠슈너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태인 가정 출신인 쿠슈너는 페르시안만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고위공직자들과 밀접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이후 행정권은 물론 입법권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개표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의회 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기세입니다. 공화당은 현재 다수당인 하원 선거에서도 개표가 진행 중인데 확보 의석에서 210대 198석으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금세기 전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권력 기반을 갖는 통합정부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 1기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연달아 임명함으로써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바꾸어 확고한 보수 우위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 입법권을 장악하고 사법부도 자신에게 우호적인 환경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대선에서 이미 승리한 가운데 남부 경합주인 네바다주에서도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오늘 아침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바다에서 승리해서 선거인단 6명을 추가 확보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아직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남은 한 곳의 경합주 아리조나주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이 52% 득표율로 해리스를 앞서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라면 트럼프 당선인은 7곳 경합주를 싹쓸이하면서 31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완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치러진 주요국들 선거에서 집권 세력이 민심의 향배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줄줄이 패하는 등 정권 심판론이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물론 총선이 있었던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인도 등 주요국에서 잇따라 집권당이 쓴맛을 본 한 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맞물려서 북한군이 투입된 쿠르스크의 교전이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 즉시 끝내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시기에 맞춰서 러시아가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본토 탈환을 서두를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외신들을 종합할 때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의 본토 쿠르스크는 러시아가 종전 협상을 주도하는 데 중대 걸림돌로 지목된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대전환점이 오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토론클럽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하고 그와 대화할 준비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트럼프 당선인도 MBC 방송 전화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 대화할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은 없지만 푸틴 대통령이 대화에 준비되어 있고 열려있다라고 강조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둘이 대화하면 3년째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 전쟁이죠. 이 전쟁 종결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등에서 러시아군과 전투하다가 사망한 전사자 563명의 시신이 송환됐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현지 시간으로 8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초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침공해 일부 영토를 장악하자 러시아는 쿠르스크 수복을 노리면서도 도네츠크에 대한 공세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 송환된 유해는 법의학 전문가들의 신원 확인을 거쳐 유족에게 인교됩니다. 트럼프 2기 집권이 확정되자마자 이스라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공세 강화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할레비는 레바논에서 전투를 계속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고 여기에는 지상작전의 확대와 심화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침공 작전은 10월 초에 개시됐고 지금까지 지상작전 범위는 접경 마을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다만 폭격은 레바논 전역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상작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곧바로 이란의 원유 수출을 틀어막는 등 대이란 제재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에 대한 이란의 암살 기도 정보와 관련해 이란에 대해 강력한 보복성 제재 카드를 검토 중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와 그 측근들의 이란과 관련된 구상에 대해 브리핑받은 관계자들을 인용해 새 정부가 특히 이란의 원유 수출을 틀어막는 데 신속히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산유국인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정조준에서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따라서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급감했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수출이 다시 회복된 바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죠. 특히 방위비 걸려있는 나라들, 이 주파날 계산기 두드리는데 정신없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유럽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문제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서방 군사동맹인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관련해서는 유럽 선진국들의 방위비 지출이 저조한 점을 문제 삼으며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내비쳤던 바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미 방위비 협상 마무리됐다고 하지만 충분히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피싱 이메일을 통한 새로운 수법으로 가상화폐를 훔치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 따르면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정상적인 문서로 위장한 이 악성 소프트웨어를 가상화폐 업체들에게 침투시키는 이른바 히든 리스크라는 새로운 작전을 시작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작전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해커 집단 라자루스의 산하 조직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커는 가상화폐 관련 이메일, 알림처럼 보이는 피싱 이메일을 가상화폐 거래소나 금융 플랫폼 직원들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피싱 이메일은 비트코인 가격 업데이트나 디파이 관련 최신 동향 안내 등으로 위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PDF 문서로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사용자는 컴퓨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어제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의 4.75, 5.0%에서 4.50, 4.75%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지난 9월 FOMC 회의 결과 4년 반 만에 0.5%포인트 인하하는 B컷을 단행한 이후 어제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들은 경제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올 초부터 노동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됐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부동산과 가상화폐, 미디어 같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트럼프 제국의 가치도 날개를 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의 사업이 상당 부분 그의 개인 이미지와 정치적인 영향력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이번 대선 승리로 현재 66억 8천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 그의 자산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우선 트럼프가 설립한 SNS인 트루스 소셜 모회사 트럼프 미디어는 일찌감치 대선 테마주로 꼽혀왔고 자산 증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지지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본인 소유 소셜미디어인 X와 트럼프 미디어를 합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개인 별장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를 비롯한 부동산 사업도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로 정책 연속성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남은 임기 중 삼성전자와 반도체법 보조금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인텔, 마이크론 등은 여전히 계약과 관련해 일부 주요 세부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것입니다. 조만간 최종 보조금을 빨리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소도시 연구소에서 원숭이 43마리가 탈출해 주택가에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예마시 경찰국에 따르면 이 마을의 의학연구소에서 지난 6일 붉은 털 원숭이 암컷 43마리가 집단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탈출한 원숭이들은 실험에 쓰인 적이 없고 체중이 3kg가량인 어린 개체들입니다. 원숭이들은 겁이 많고 사람들에 대한 위험이나 질병 전파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안전을 위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주택의 출입문과 창문을 잠그고 원숭이들을 보더라도 먼저 다가가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대선 관련 뉴스가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스포츠 소식은 전해드리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11월 8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